네, 우리 당원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 핸드폰 있으시죠? 예. 나중에 사진 찍을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은 네,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네,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꼭 중간에 보면 예, 삐리리리 하면서 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밖에 추위가 우색하게 예, 오늘 우리 이 화이팅 넘치는 이 열기들이 서로의 열기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는 정말 이 김대중 홀이 정말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좀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내빈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당 위원장님이신 허소시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서구의 최규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동구 군의군갑 이승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수성을 이준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달서병 이준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달성군의 박현용 위원장님 안 계신가요? 예, 아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방의원님들 그리고 상무위원들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 지역위원장님들만 소개를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오셨죠, 저희 박구용 교육연수위원장님.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큰 내빈이십니다. 우리 대구시당의 자랑스러운 당원님들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당원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중앙당 교육연수국과 전국 17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여는 것으로 지난달 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강연자이신 박구용 교육연수원장님이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시고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네, 특별히 오늘은 네, 먼저 찍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저희가 요 앞에서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앉아서 구호는 네, 제가. 자,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 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자, 3초. 네, 3초. 예, 목소리는 사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어떤 구호가 좋을까요? 최고다. 누가?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다. 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다! 자, 그리고 하트 한번 할게요. 자,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연 전에 또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것도 정말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1부 강연을 시작할까요? 예. 우선 저희 허소시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우리 박구용 원장님 너무 반갑죠? 네, 제가 오늘 늘 이제 시당에서 저희 대구민주당은 특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도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특강을 하면 좀 좋은 강연자를 모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신다 안 오신다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또 시간이 맞는 분들 오시고 또 그게 이제 종종 강연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배포도 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우리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이 오시는데 아주 많이 오셔야 되는데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오실 겁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시고 많이 알려지신 우리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많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뭐 걱정을 제가 놓고 있었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오늘 연수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정치적 공간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 민주주의 전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원수원장님의 우리들의 싸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에 나아갈 길을 연수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당원들 가슴 깊게 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라 그래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연수원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뜨겁게 우리 강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저희 그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집단지성과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1부 박구용 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 그리고 2부는 그 윤종근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그 1부 강연자 소개는 저희 대구시당 교육연수위원장님이신 신성철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옷이 좀 정갈하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요. 날이 많이 춥죠. 박구영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빨리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위원장님은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방학 중이신데 지금 이 강연 때문에 방학을 제대로 못 즐기고 계시다라고 또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집단지성을 강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너무나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좋은 분들이 강연을 오시면 이렇게 또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홀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박구영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이거 화면 내려온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직책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요. 연수원장 하니까 좀 낯설긴 한데 박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게 다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것은 원래 자 이걸 좀 빳빳한 종이로 전국에 인쇄가 됐는데 대구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지 이게 부들부들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하시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전국 17개 시도당을 돌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 뭘까? 그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정당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한 장의 당원교육 페이퍼를 만들어달라. 그런데 그걸 혼자 만들지 말고 당원들과 함께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들 거냐면요.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까지. 혹시 여기 지금 연구원분 오셨습니까? 예, 저기 지금 연구원 한 분 오셨나요? 예, 오셨는데요. 저분이 있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 장을 먼저 저 혼자 썼어요. 여기는 내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대한민국 헌법을 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서울시당, 충남시당, 충남도당, 그 다음에 어제는 경기도당,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대구. 사실은 제가 다 다니는데 전남하고 광주는 안 가겠다 했어요. 그때 오늘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것이 왜 만들어졌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의견을 여기다 반영할 겁니다. 연구팀에서 반영을 해서 계속 변형을 해서 언제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 확정지어서 우리 당이 모든 당원들에게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원들이 이건 기본 아니고 나는 내 식으로 만들어 볼게 해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웹 포스터식으로 전국을 날리자. 그래서 우리 당원이 당원을 교육하는 시대를 열자. 세계 어디에도 하지 않은 것을 누가 하자? 더불어민주당 해내자.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알겠죠? 그런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자켓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가방 하나에 옷을 입고 다니니까 냄새는 안 나게 그냥 맞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 동의하면 이거 올려주면 돼요. 동의 이렇게 하면, 반대하면 이렇게. 알겠죠? 예. 맨 앞에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중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막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당원이 반대하는 건 누구도 못해요. 당원의 것은 당원인 것이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갈까요? 그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오른쪽이 지금 뭔 그림일까요? 예? 키세스 혁명단. 그런데 그 혁명단 사진을 주고 내가 챗GPT한테 이걸 한국식 버전이 아니라 유럽식 버전으로 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챗GPT가 만든 거예요. 뭔가 좀 아니죠? 그래서 뭔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라틴어가 있네요. 따라 읽어볼래요? 따라서 읽으세요. 라틴어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다 표정이 내가 라틴어 몰라 이런 표정이신데요. 자, 다 아는 말이에요. 꼬무니무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참 저는 전공을 3가지 했어요.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박사학위는 철학 박사, 특히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법철학 이해했죠? 그리고 대학에 임용될 때는 전남대 교수가 될 때는 정치철학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예술을 합니다. 근데 뭐 교수처럼 보이긴 합니까? 교수처럼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이제 나이를 좀 교수 생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교수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교수처럼 안 보인다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가벼워 보이는 거죠. 뭔가 가벼워 보이죠. 뭔가 특히 철학과 교수 같은 뭔가 중후한 느낌이 없어 보이죠. 꼬무니부스. 이게 왜 이 말을 할까?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러면 민주란 말은 좀 이해할 것 같잖아요. 꼭 이해한 건 아니지만 왠지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화국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 대단한 분이네요. 내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경기도에 손든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예, 정답은 군주제 반대말입니다. 아니, 본인 소개도 하시죠. 달성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진호입니다. 군주제의 반대말이다.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교과서의 설명식이에요. 사회교과서식 설명. 자, 이걸로 강의하려면 1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공화국이란 말은 군주제하고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주정과 공화정이 함께하는 것도 많았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가장 정확한 말은 뭐냐? 공화정이라는 말을 처음 학문적으로 정식화한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공화정을 그때 쓴 말이에요. 이게 민주공화국 할 때 공화국은 뭐냐? 꼬무니스, 꼬무니부스. 다시 한번 할게요. 꼬무니스, 꼬무니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이게 공화국의 원리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국민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으로. 그러면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청년의 것은 청년에게로. 이게 공화국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어요? 민주공화국이란 뭐다? 개인의 것은, 공동의 것은, 국민의 것은, 이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노인의 것은 노인의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 그게 내란이에요. 이해했나요? 국민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말하면 내란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 주권자의 의지를 짓밟았기 때문에 내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꼬무니부스를 아는 척 하단 말이에요. 그냥 라틴어 아는 못하고 뭐든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심심할 때 아는 척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죠? 넘어가나? 넘어갈까요? 제가 어디는 다녀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됐어요? 오셔도 안 돼요 원래. 세상은 다 그래요. 항상. 그럴 때 화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저는 여기 보시면 전남대 교수이자 저는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오래전에 광주 시민자유대학을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이사장인데 이제 곧 내일 모레 이사장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됐네. 예. 자, 빠른 시간에 할게요. 막 움직이니 안 건드렸는데. 예. 왼쪽에 있는 책을 제가 썼어요. 아까 어떤 분 들고 오시던데. 예. 보신 적 없죠? 예. 이 책을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이 한 750페이지 정도 돼요. 값도 5만 원이에요.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엄청 팔렸어요. 예. 5세, 6세를 찍었으니까 많이 팔았죠. 예. 왜? 김어준 씨가 많이 선전해줘서. 예. 근데 이 책에 750편이나 되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늑대에게 자유는 사슴에겐 죽음이다. 늑대에게 자유는 사슴에겐 죽음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늑대 같아요? 사슴 같아요? 다 사람들이 지가 사슴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늑대이면서 사슴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부부 관계도 오늘 밤에는 내가 늑대인데 아침 되면 내가 사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반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만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그런데 나의 자유가 그 자체가 폭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유를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자유는 곧 폭력이야. 예, 이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먼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연극이죠. 연극인데 제가 여기 드라마 턱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아티스트로. 드라마 턱가 뭔지 모르죠. 드라마 턱은 뭐냐면요. 대본이 있으면 이걸 보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본과 배우를 누가 연결시켜 주죠? 누가? 옹알이는 안 돼요. 그렇지. 연출자 또는 감독. 그런데 감독이 대본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 좋긴 좋은데. 그러면 대본과 감독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드라마 터그예요. 알고 지금 응 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감독이 이해는 했지만 연기자한테 설명이 잘 안 돼. 거기 또 껴서 설명해 주는 게 드라마 터그예요. 그래서 다 연극을 펼쳤는데 관객이 이해를 못 하겠대. 그럼 또 나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드라마 터그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나오시는 이 예수정 선생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자분이세요. 이때 이걸 통해서 친구가 된 이상직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는 누구죠? 유명한 사람 그 동생. 몰라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최민식. 여기요. 하여튼 이분이 최근에 저를 이 연극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연극의 세종문화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친한 친구, 여러분이 말하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만한 친한 친구가 둘이 보러 갔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너무 막 슬픈 거야.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 이제 좀 참고 표시를 안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왔어. 노비에 나와서 이 선생님이 나왔어. 나오자마자 왠지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최근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서서 노비에서 막 운 거야.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나는 옛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원일기 최불암의 엄마라고 하면 있죠. 그분의 딸이에요. 아주 예수정 선생님이라고. 여기 아무튼 이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얘도 안 되네. 또 넘어갔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첫날 실패하고 나서, 제가 그때 제 계엄이 있는 날 여기 대구에 있었어요. 그날 우리 만났잖아요. 제가 대구,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구당 교육연수원장님들 뵙자고 그랬어요. 가지고 만나고 시내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저는 대구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그날 밤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교수님 계엄이래요. 저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학생들한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학교를 못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가 보다, 이해를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탁 그분이 말하자마자 자 지금 각자 집으로 갑시다.
각자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서울로 가야 됩니다. 하고 호텔로 갔죠. 일단 호텔로 가면 잡힐 것 같아서 그때 예비고음석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잡으려고 있을지 모르니까 호텔 주변을 1시간 동안 배회했어. 일단 나를 잡으려면 있나 없나.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 문제가 없군요 하고 호텔로 들어가서 짐을 싸가지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주로 갔어요. 학생들한테 수업이, 그 다음날 수업이 쫙 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어요. 내가 이래서 지금부터 서울을 간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계속 방송을 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사태를 설명한 거죠. 그러다가 탄핵이 실패한 날, 첫 번째 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국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이제 교육연수원장한테는 국회 출입증을 줍니다. 출입증을 주기 때문에 국회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바깥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정교수가 채우지 못해서 표결을 못했잖아요. 표결을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떠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었죠. 물론 안에 있었는데 떠나고 국회가 조용하고 시민들도 떠났어요. 다 떠나는데 첫 번째 가장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그날 처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현실과 호흡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날 처음 이상한 걸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국회의사당역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을 탔거든요. 지하철역 안으로 처음에 갔거든요. 나도 지하철 타고 어디 호텔에 갈까? 저도 이제 호텔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매일 밤 딴 데서 잤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나 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갈까 하다가 거기 이제 지하철 밑에 내려가서 보고 있는데 희한한 환경을 바라봤어요. 장애인들이 무슨 장애인 관련 서명을 받는, 그런데 그 서명 받는 사람은 없고 그 표지만 있는 거예요. 서명 받는 종이만 빈 테이블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 한 4, 50명 줄이 서 있더라고요. 추워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자 지나가면 다 서명을 하는 거야. 아무도 서명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좀 있으면 난 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길어져 이게. 야, 이거 특이하다. 저한테 첫 경험이에요. 첫 이상한 경험, 특이한 경험. 이거 뭐지? 이 철학자는 내가 설명 안 되는 현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집을 못 가겠어. 밖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보니까 안 간 사람들이 있어 집에. 그때부터 날을 새고 새벽 3시, 난 4시 정도에 들어갔는데요.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탄핵하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눈으로는 90%는 여성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처음 이상한.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대학 다닐 때 이럴 때 좀 데모 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굴이 그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시위를 해봤거든요. 뭐 다 해봤잖아요. 조금씩은. 내가 경험한 시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시까지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있으라고도 안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지키고 있는 거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딱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들이 이런 남자분들이 아니고요. 딱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안 가시냐? 가서 이제 물어보면 내가 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안 중요해. 그냥 내가 떠나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또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도 가고 밤에 낮에는 방송하고 막 다 됐어요. 막 그 여러분 아실지만 방송이라는 게 매불쇼 그다음에 저기 저 김어준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거든. 저는 다른 데는 잘 안 가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탄핵 실패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광주행 기차를 탔어요. KTX를 타고 이제 실패했으니까 돌아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 하루만 더 나오래. 그래서 그날 일요일 날 급하게 최욱 씨 방송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매불쇼 방송에.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중간에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여학생들이 많더라. 그 남학생들한테 남한자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에? 그 말이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게 별말인가? 딱 별 생각 없이 하고 이제 광주로 가려고 또 기차를 탔어요. 또 김호준한테 전화가 왔어. 내일 아침 방송하고 가래. 그래서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갔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메시지가 왔어. 교수님 실망이에요. 교수님 같은 사람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이제 그날 밤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질책과 너 쓰레기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이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빨리 연구한 사람이에요. 국제적인 동향이나 이런 걸 연구를 했고 심지어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방송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그날 큰 실수를 하고 광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도 그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된 거지. 뭐 하지? 뭘 하지? 이거 뭐 하지? 나라가 지금 아직 탄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데 내가 심벅심벅한 말이 사람들한테 심각한 잘못된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열흘 동안 연구소에서 자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첫째는 내가 뭘 잘못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나?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한 걸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싸움 많이 들어봤죠? 잘못했어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그래요? 뭘 잘못했냐고. 이게 가장 힘든 말이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않고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학자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내가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학생들한테 명확한 사과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먼저 사과를 했었어. 나는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명예가 더럽혀졌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살면서 많이 바꿨는데 생각을 바꾸었다고 해서 감각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 감각까지 바꾸려면 고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지금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겠다. 그래서 연구실로 전화해 요가하신 분들 있어요. 대개는 할아버지들이에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참고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책을 쓰면서 비난도 받고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썼는데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나는 교수생활을 못한다. 왜? 이 책 안에는 지금 내가 봤던 이 세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실학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 수괴범이 됐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책이 나왔고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천재예요. 알고 계시죠? 아주 빠른 시간에 이해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연관이 되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자,
이 대화가 짧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중에 친구라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타협이. 이게 잘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럼 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그 맛있는 거.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 순간 짧게 협상하고 조율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양을 갖춘 최초의 지도자가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 평가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건 아니었어요. 짧게 대화하는 쪽은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조사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님은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그냥.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대화가 10분 안에 가능한 분이에요. 10분 안에 빨리빨리 주고받는 게. 예? 짧게. 여러분도 가능한가요? 해볼까요 지금? 되나 안 되나? 아무튼 이 책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에게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오늘 대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뭘 말하는 거냐, 만약에 탄핵이 인용 안 되고 어떻게 되면 내가 혹시 변절할까 봐 너는 변절해도 안 믿는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국회로 갑니다. 제가 국회로 가서 이 모든 내용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금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얼굴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냐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냐.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 밤 새벽 3시, 4시, 그 다음 날도 새벽 6시까지, 그 다음 날도 새벽 6시까지 아무도 나를 보든 안 보든 국회의사당 앞을 지킨 그날에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늘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주장한 거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의 모든 도덕적 정치적 권력을 그들에게 이양해야 된다. 그런 게 저의 주장입니다.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 혹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해하는 거 열흘 동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다양한 책들이요. 근데 가장 큰 우리 386 우리 세대, 여기 386 또한 비슷한 많으시죠? 우리와 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거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 가자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싶어서 데모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전이이고 싶었어요. 그걸 예술에서는 아방가르드라고 그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으면 교양이 약간 심각한 거예요. 자, 아방가르드란 말은 군사용어예요. 원래 아방가드, 가드, 아방가드, 앞에 있는 가드예요. 전이. 저 뒤에 있는 가드를 리어가드 그래. 리어가드.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 사람들한테 맨 앞에 가서 이리 가자고요. 이게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요 정도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본 지금 이 우리를 구원한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고 가자는 게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러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나라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리어가드예요. 그러니까 80년에 지난 30년 전에 이 땅에서 대응을 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절실해요. 이해했나요? 훨씬 더 절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싸움은 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제가 막 믿게 된 결론이었어요. 이해했어요? 첫 번째.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 혹시 한 번이나 가보신 분? 상황이 많이 어렵네요. 독일에 가면 독일은 이제 우리 같으면 광화문 거리 같은 게 어마어마해요. 독일 같은 다른 나라 가보면 유럽 가보면 근데 하여튼 독일의 베를린의 수도에 우리나라 같은 광화문 거리에 중심 쭉 거리 저 밑에 하나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게 노이에바헤라는 옛날 궁정의 경비초소야. 그러니까 궁정의 최후 전선인 거예요. 마지막. 여기가 무너지면 궁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이게 이 큰 건물에 딱 하나의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딱 하나의 예술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천정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유리 없어요. 왜 유리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가 비치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 사람의 작품이 있어. 케테 콜비치라는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의 작품, 독일의 피에타예요. 피에타가 뭔지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쉽게 말하자면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잖아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보통 독실한 카톨릭 신자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인간성이거든요. 인간성 최후의 보루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는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를 안고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똑같이 케테 콜비치라는 이 독일의 조각가는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데 죽어간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예요. 평범한 엄마. 그런데 그게 너무 절박해. 이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해요?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조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절박한 상으로 여기 독일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아까 그 말이에요. 여기가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얘가 있고 그 유명한 독일 나오면 말 달리는 막 있고 이게 대로예요. 대로. 여기에 있는 거야. 노이바크에. 여기 지금 상이죠. 비가 내리니까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의미하냐? 제가 이 상을 보고 있으면 독일 사람들은 이 상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를 또 한 가정을 지켜온 이 엄마의 모습이 아주 깊이 있게 펼쳐져요. 딱 하나 상이 있는데 이건 뭘까? 이걸 제가 여러 전에 그런 해석을 했는데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양, 특히 한국은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식 천국이든 불교식의 유교식의 뭐든, 그죠? 근데 이승을 벗어나서 저승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가죠? 다리 아픈 사람이요? 에? 한이 맺힌 사람. 어떤 사람이 한이 맺히죠?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죠? 옹알이는 안 된다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말씀 한번 해보시래요. 어떤 사람? 자식을 먼저 보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렇죠.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냐?
내가 왜 죽었는지가 설명되거나 해명되지 않을 때,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가 제가 억울하겠지.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도 억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뭘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냐? 자기 죽음이 설명이 안 됐어, 해명이 안 됐어. 그러면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천을 헤매는 거예요. 구천을 헤매. 그래서 장화홍련전도 장화가 억울한데 가서 직접 저 악의 불을 쳐보세요, 안 쳐보세요? 안 가. 누구한테 가요? 장화가 사또한테 가. 왜 중요해? 왜? 설명하고 해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동양의 우리나라는 이 죽은 사람들이 저 이승을 못 가고, 이승을 떠나서 저승을 못 가면 어디를 떠돈다고 그래? 구천을 헤맨다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구천이 어디 있냐고 그래. 구천이 어디 있냐. 그럼 꼭 이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떠나고 살아고,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실제 죽어서 이승 가고 저승 가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으면 구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윤석열처럼 돼요. 이해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씨는 이게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삶을, 죽음을 우리 선조들이 이해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억울한 죽음은 떠날 수 없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구천을 헤맬 때 어디 가서 쉬어야 되냐? 쉴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단골레집에는 깃발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그 깃발, 그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대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호냐? 구천을 헤맨 사람들의 휴게소라는 징표예요. 알겠죠?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구천을 헤매는 영혼들이 실제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니야.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가 아니라 어떻게 삶과 죽음을,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했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사람들에게 구천이란 뭐냐 이게. 구천이란 저 하늘과 땅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의 심장이 바로 구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박구용이에요. 알겠죠? 자, 눈이 오니까 눈이 저렇게 돼요. 내가 그날 키스스 혁명단의 이 작품을 보고, 아, 독일의 피에타보다 만큼이나 더 확실하게 이 나라 조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최후의 방어선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저들이 있구나. 저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게야말로 언젠가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안고 있냐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안고 있는 거냐. 여기는 어디예요? 제주 4.3 평화공원이에요.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잃어버린 아이를 간절하게 안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아까 아들이 먼저 가면 아들하고 작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별할 수가 있어 없어요?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쓴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인 엄마가 어린 시절 억울하게 잡혀가서 생산을 할 수 없는 오빠의 흔적을 평생 동안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작별해도 동생인 나는 작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오늘을 구원한 거예요. 4.3에서. 또 이 제주도에 가보시면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제주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갔는데 여행을 가셨어요? 관광을 가셨어요? 그럼 관광이란 뭐냐면 볼 관자, 픽광자, 좋은 것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걸 보고 오면 뭐라고요? 관광 다녀온 것이에요. 여행은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즉 구천을 보고 와야 여행이에요. 여러분이 제주도에 여행 갔다는 얘기는 4.3 평화공원에 가봤다는 얘기예요. 안 가보셨다면 아직 제주도는 관광만 다녀오신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우면 관광도 훌륭한 삶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들을 정도면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해야 안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강의 들을 정도면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여기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관계없어요. 아닌가 그건?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시면 꼭 4.3 평화공원을 가보셔라. 4.3 평화공원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저 노란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월호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고 갔다면 거기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엄마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기억관을 만들어놨어요. 꼭 지나가다 인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라에는 제가 3대 혁명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권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내가 주권자다. 그렇죠. 동학이에요. 내가 주권자다. 그리고 그때부터 3.1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설명되고 해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죽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태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 즉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심장, 즉 구천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에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처럼 한때 더 나은 이념이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꿈꾸었던 우리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저는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이에요. 순창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짜. 그거 참. 저는 고추장을 안 좋아합니다. 순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본 마을에서 보면 항상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은 항상 보면 아버지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망아먹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망해먹고 화는 또 본인이 화를 다 내요. 그 화도 이제 더 이상 낼 염치가 없으면 주정뱅이가 돼요. 그때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엄마와 할머니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가족을 지켜왔는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 12월 3일 날 이 나라를 빛의 혁명으로 이끌었던, 내란을 막아서 빛의 혁명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분들은 사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건 응원봉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어렸을 때 본 간절하게 집을 지키려고, 마을을 지키려고 끝까지 사수했던 할머니,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은 만약에 이 내란이 정리가 안 되면 너무나 큰 불행이, 중간이 없는 불행이 우리한테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교수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했죠?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못 물렀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봤거든요. 계속해서 가서 보면 알아요. 이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보시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간절한지. 예? 지난번 그 어디죠? 그 고개 봤죠? 아, 또 다 알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의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누구냐면 세월호 때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월호가 된다. 그러니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시 세월호의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안 돼. 저 안에 누가 있어요? 이거 좀 움직여 주실래요? 예. 두려움 없이 갈라치기 없이 이들을 따르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들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들을 따라야 돼요. 이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를 따르자. 아이들을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이들을 따라가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게 제 제안이고 이게 너무 안 되네. 예, 그런데 다시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얘 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이 간절하게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왜 나라의 근간을 부시는 사람도 있는가? 또 얘들은 뭔가 또 이거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건 뭐냐면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뇌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깨 한번 핍시다. 어깨 한번 펴고 고개 한번 돌리고 이제 진짜 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1990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자.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연구본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뭔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전체 R&D 비용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R&D란 건 뭐예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한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그 회사의 미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 주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할 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R&D 비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제가 그 관리하는 기관의 본부장이었어요. 이해했어요? 5위. 우리 지금 수출, 무역 5위예요. 무기, 군사 5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중국이 대충 와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에서 어떤 사람 미국이 계엄해갖고 우리나라를 점령해야 된다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군사 5대 강국이라니까요. 5번째.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런데 바로 이때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이때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진보나 보수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개발도상국 후진국일 때는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한 곳을 향해서 가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199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요. 이때 태어난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 제가 사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저 50대 때 낳았어요. 집에서 항상 반찬을 아버지가 혼자 상을 받아. 저는 막내니까 아버지하고 겸상을 해요. 그럼 맛있는 건 누가 먹어요? 무조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싶으면 빨리 안 먹고 떠나야 돼. 이해했죠? 아버지가 아직 조기에 젓가락 안 되는데 조기에 젓가락 됐다? 그런 그날 큰일 납니다. 이해했죠? 우리 형들은 아예 겸상도 못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큰형 집에 갔어. 결혼한 큰형 집에. 깜짝 놀랐어. 맛있는 건 조카한테 주는 거야. 내가 아니고. 저거 아버지도 아니고 조카한테 줘.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이 누구냐? 근본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가 근본이에요? 누가 뿌리예요? 아버지예요? 맞아요? 삼강 오륜하죠. 삼강자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자 손 들어봐요. 기독교 신자 한 명도 없어요? 요한복음 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태초에가 뭐냐면 태초에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란 말이 삼강할 때 강이란 말이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가정의 근본은 누구냐 이게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본이니 자식은 아버지를 섬겨라. 임금이 나라의 근본이니 신하는 임금을 섬겨라.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아내는 남편을 섬겨라. 이게 삼강이에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지금 삼강 동의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알겠죠? 지금 삼강 아니죠?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 아르케. 내가 형네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 아르케가 형이 아니고 조카가 아르케야. 근본이 자식이한테 있어.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르케가 기독교에서 태초에 근본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야. 아르케 알겠죠? 아르케. 그런데 아르케가 혼자야, 혼자. 혼자를 옛날에 녹음기 들어봤죠? 스테레오라는 말, 스테레오는 양쪽에 다른 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래요? 모노, 혼자, 같은 이런 말이에요. 혼자 아르케야. 이게 모나키예요. 군주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아르케가 없는 거 뭐예요? 아르케가 없다. 아나키. 무정부주의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걸 배우네.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내 조카가 이 집에 모나키로 성장했던 거예요. 19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집에서 모나키로 성장해요. 혼자 근본인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를 갔네. 학교에서도 내가 모나키인가요?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내가 모나키인데 학교를 가보니까 일단 선생님부터 여자야. 이해가 돼? 안 돼요? 선생님이 나를 아르키로 인정해? 안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가서 뭔가를 해보면 장기자랑을 한다고 발표를 해보면 우리 집에서는 아르케가 될 수 없는 여자들이 막 더 잘해. 나는 초등학교 내내 박수만 쳤어. 그러면 집에 왔다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뭔가 근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겠어요? 학교를 가보면 근본이 내가 아르케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나키, 아르케.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뭐라고요? 아나키처럼 보여. 모나키 입장에서는. 이해했어요? 모나키로 성장했는데 나가보니까 아르케가 흐트러지고 있다. 아나키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냐? 서부 지법을 파괴한 파시즘의 탄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독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독재는 권력을 침탈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직된 거예요. 파시즘은 뭐냐? 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냐? 이미 모나키를 지향했지만 모나키가 흐트러진 것. 다시 말하면 이미 세상이 나는 모나키인데 왕정 체제로 성장했는데 세상이 너무 민주정으로 가버렸어. 민주정을 가리켜서 옛날에 모나키들이 뭐라고 했냐? 저게 아나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왕정 국가에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정이 됐는데 여전히 왕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된 게 아니고 뭐예요? 지체된 거예요. 지체된 거예요. 지체도 심각하게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공부도 잘한대요. 공부 잘하냐 못하냐고 아무 관계없어요. 돈 있냐 없냐고 아무 관계없어요. 남자냐 여자냐고도 정확히 보면 관계없어요. 대체로 남학생이 많을 뿐이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파시즘의 동력인 거예요. 그게 나치즘이고 그게 이탈리안 파시즘이에요. 이해했나요? 이게 문제는 뭐냐?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사라져도 이들은 반드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 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데 나는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보고서야 이 나라가 파시즘이 준동했다는 것을 쉽게 극복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저들하고 어린 시절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같이 보냈던 그 아이들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래서 얘들을 피했겠지. 그래서 심지어 여대까지 간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동동제를 내가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여자들끼리 있으면 돼? 남자들 같이 놀면 좋잖아. 공대 만들어. 남녀공학으로 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꼰대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부쇼에 나가서 여학생 많아, 여자분들 많아, 나오세요.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냐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철 모르는 아저씨들이 뭐라고 말하냐? 20대 남성들을, 30대 남성들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냐?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남성, 여성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파시즘에 물든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면 누가 무너져요? 그들을 피해서 간근히 혹시 민주당은 안전할까? 우리 안전을 조금이라도 보장할까? 해서 민주당의 문을 두드린 수많은 소리 죽여서 싸워온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작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돼야지 물타기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없어. 내가 크게 호되게 잘못을 하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연구에 연구, 고민에 고민 하면서 뭘 깨달았냐? 그러면 왜 어디서 차이가 난 걸까? 어디서 차이가 난 걸까? 어디서?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차이 난 걸까? 엄마가 자식한테 오늘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어떤 자식은 엄마가 알아서요. 가. 근데 어떤 자식은 그래 못 먹자 막 대화하는 자식이 있어. 이게 민주주의 훈련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적인 사회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결혼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했어요? 하셨어요? 아 불행하니까 말 안 하시는데 자 당황했습니다. 일어나 오실래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지금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이 결혼했다고 쳐봐요. 그럼 결혼할 때 애는
누가 난 거로 결정했어요 이미? 더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결혼하실 때 밥은 누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정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결혼하시고 나서 매번 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전통적인 사회란 뭐냐면 시스템이 안정화된 체계예요. 시스템이란 뭐냐면요, 시스템이란 규범과 제도의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나오고 오늘 저녁에 지금 가요. 밥을 먹으러 가요. 지금 저녁에 끝나고 차를 한잔 마시러 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를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잖아요. 차를 먹어 돈을 누가 낼까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시스템화가 안 된 사이예요. 그럼 이 시스템화가 안 된 사람을 계속 만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내가 예를 들자면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내가 갈 때 저녁 값을 내가 낼까요? 시도당 위원장님이 냈을까요? 시도당 위원장이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겠죠. 근데 내가 전국 시도당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데 누가 낼지 몰라. 그럼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것은 매 순간 타협하고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시켜요. 제도와 규범으로.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도와 규범이 어느 순간 흔들리면 다시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할 때 누가 아기를 낳을지 뭐 할지 밥은 누가 할지 돈은 누가 벌어올지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모두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너졌어요. 아니 우리 부부는 옛날 시스템 살아요? 그럼 행복하지. 아무 문제 없어요.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부인이 물어봐. 오늘 저녁에 뭐 드실래요? 뭐라 그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 시스템이 자기 혼자,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점심은 뭐 먹을까를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한 큰 대사가 아니면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상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은 네가 잘한 거 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해야 되는 것이, 즉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회가 되면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하는 훈련이 안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복잡해요. 옛날에 직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 시당위원장이 오면 시당위원장님이 딱 명령 내리면 다 움직입니까? 시당위원장이 명령 내리고 책임지고 다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상의하자 그래요. 회의하자 그래요. 책임 같이 지자는 말이에요. 책임 같이 지자는 말이에요. 회사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집을 벗어나는 순간 매 순간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율해야 돼요. 그렇게 사회가 변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내가 협상하고 조율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집에 가면서 가자마자 오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걸 정확히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혹시 부부간이세요? 두 분이 그런 게 잘 되는 편이 안 되는 편이에요? 잘 되죠? 이거 박잖아요 이렇게. 딱 전체를 봐도 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한 체계가 안정되지 않았으면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즐거워요. 그런데 한쪽이 저녁에 뭐 먹을까? 자기 잘하는 거. 이게 뭐? 모르겠는데. 이 협상 조율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 부드러우신 분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폭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거예요. 모나키. 한쪽은 모나키, 한쪽은 뭐라고요? 아나키. 이렇게 되면 불행이 싹틀 수 있다. 그러면 불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인내한 거예요? 민주주의자가 인내한 거예요?
군주정 인내한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파시스트가 돼요? 이해했어요? 현상을 이해했어요? 이 말을 이해했냐고요. 자,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제 경기도 광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를 저 밑바닥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시즘이 지금 미국을, 영국을, 독일을, 프랑스를 점령했던 것처럼 그들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엄마의 수다가, 아버지의 수다가, 자식과 나눈 수다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 그걸 즐기는 문화,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협상하고 조율한다는 것은 차이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협상하고 조율한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거든요. 우리 똑같은 걸 시켰어요. 우리 이렇게 잘하는 아저씨들은 뭐가 따로따로 시키면 불편해. 빨리 협상을 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우리는 전체주의가 편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강박은 뭐예요? 전체주의예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키스스 혁명단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문화적 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자.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예요. 문화적 자유주의란 뭐냐?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의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차이가 희망이다. 차이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키스스 혁명단의 기조에 깔려있는 정치적 함의예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조심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뭘 하지 않아요. 매 순간 조심해요. 매 순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매 순간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깨달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자라는 학생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절실해요. 엄마하고 똑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엄마하고 똑같이 거기 나가보세요. 그러면 엄마는 조금 세상이 만만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애지간하면 말도 잘 걸어요. 에? 길도 물어보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잘해. 딸은 막 불안해. 엄마 왜 그래? 이해했어요? 이 감각의 차이. 생각은 똑같을 수 있지만 감각이 이미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 자유주의, 개인의 창의성을, 개인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 같이 저녁을 먹더라도 끝까지 개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참고 견디자, 우리가. 이해했어요? 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좀 더 쉬운 예를. 여러분들은 혹시 고양이 키우십니까? 고양이 키우신 분 있어요? 고양이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미쳤나? 고양이를 키우는 30대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돼요, 그게. 난 안 돼. 나는 감각적으로 어려워요. 고양이가 가족이 안 돼. 이해했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감각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이 파시즘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위험하냐? 최근에 저 교수님 나와서 설명했지만 광주에 남자 학교 동신고에서 축제를 바치는데 이 신남성연대 배은규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구가 아니고요. 광주에서. 지금 10대, 20대
모나키로 성장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했죠? 예? 곧 있으면 새로운 윤석열이 나타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윤석열이 반드시 나타나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더 괴물이 나타난다 반드시. 이 지금도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천천히 준비하자. 왜?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문화적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한 장 속에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 한 장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한테 같이 동의를 받.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 정당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정당입니까? 이번 혹시 탄핵이 인용되고 혹시가 아니죠. 돼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이슈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이슈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날 밤 지키는데 키세스 혁명단 그들의 뜻을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정권 교체가 이래야 돼요. 키세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날 저는 다른 건 다 맞췄는데 한 가지를 못 맞췄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이 국회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서 왔죠? 당원 주권 시대가 지난 총선 때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당원이 무서우니까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당원과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 그날 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하고 유튜브를 틀어서 국회로 오라는 우리 당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수호정당인 겁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원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것은 당원의 것은 그리고 헌법 전문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씨는 헌법 전문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나와 있는 글씨만 넣은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빛의 혁명이라는 글자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의견을 오늘 주셔도 좋고 참 의견 오늘 말하기 싫으면 아까 저분한테 아까 어디 갔어요 연구원님 저분한테 있다 전화 받아가지고 문자 보내셔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분이 정리해서 해줄 거예요. 맞죠 선생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강력 첫 문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3.1 독립운동 4.19 부망한 게 다 이어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키세스 혁명단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세계 유례가 없는 거거든. 왜 그러냐 왜?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동화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헌법 전문에 비하면 3.1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그 만세 운동이 뭐예요? 네? 만세. 왜 만세?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해 볼게요.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만세. 이게 금방 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서양 사람들은 만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근데 손을 드는 만세는 안 해요. 한국이에요. 만세를 손을 들면서 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우리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황제한테 만세 만세 만만세 황태자한테는 천세 천세 천천세 황태자한테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 다 죽어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건 주권자를 아련할 때 하는 게 만세예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3.1 독립운동은 뭐냐? 두 가지. 국내외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 주권 국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황제에 준하는 주권자다. 서로를 향해서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해했어요? 평화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패하면 광장의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이 광장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광장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광장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건인 법치주의를 파괴합니다. 모든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를 파괴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시작됐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약자인데, 약자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부른 할머니들, 어머니들, 누나들 봐보세요. 유관순 누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서로에게 만세를 부르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5.18 민주항쟁이, 4.19 민주혁명이 똑같이 지킨 거예요. 그런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빛의 혁명을 성공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도 유일한 광장 민주주의 안에서 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룬 단 하나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 모든 뜻을 누가 지켜야 돼요?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저들 국민의힘이 왜곡시켰다.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헌법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법률에도 없어요.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한 번, 헌법 4조에 한 번. 자유민주적 뭐라고요? 기본질서. 이 말은 독일 헌법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유신 헌법 당시에. 유신 때. 독일 헌법에서는 언제 이 말이 들어왔냐? 나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파시즘 정권이 탄생했어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 게 파시즘이었어요. 그래서 나치를 극복하자는 독일 내의 합의, 좌우가 합의한다는 개념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띄지 말자. 자유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도 말고 민주주의로 자유를 파괴하지도 말자. 우리가 이것만큼은 합의하자.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독일 기본법에 강령으로 넣은 거예요. 그걸 당시 유신헌법 때 박정희가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박정희는 나치와 정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87년 개헌 때 민주당에서는 이걸 없애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없앴어요. 왜? 저들이 끝까지. 그래서 앞에 자율과 조화를 기반, 이 말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단언컨대 철학을 저는 30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세계 사상사를 공부했어요. 인류가 가장 사랑한 단 한마디의 개념을 말하라? 그럼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자유란 말이 가장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를 소중하게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해방 이후 자유를 말해온 모든 사상가들, 위대한 시인들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자유란 말이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좌파가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저들로부터 저들이 파괴시킨 자유란 개념을 가져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그리고 헌법적 개념은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돼요. 왜? 저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 그거 헌법에 없는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은 뭘 지향한다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이다. 그런데 또 헌법에 무슨 말이 있냐? 대한민국 헌법은 온 국민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기회 균등, 생활을 균등히 한다고 돼 있어요. 기회 균등과 생활 균등이 있다. 얘가 이해했죠? 금방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는 기회 균등밖에 못한다. 따라서 생활 균등을 기축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사회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플러스 자유민주적 기본사회를 갖고 나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론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론을 헌법적 가치와 연결시킨 사람도 나 박구영입니다. 알겠죠? 문제는 지금은 기본사회보다 국가가 위기에 놀아나 있을 때는 기본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는 기본 질서 얘기했다가, 언제는 기본사회 얘기했다가, 생활균등 얘기했다가, 기회균등 얘기했다가, 성장 얘기했다가, 평등 얘기했다. 걱정하지 마라. 두 개는 뭐예요? 왼쪽 날개가 있으면 오른쪽 날개, 두 개를 날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맨 밑에 기회균등원칙. 자, 따라해서 공동의 것은 지역의 것은 청년의 것은 개인의 것은 그리고 생활균등을 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구축한다. 따라서 기본 서비스 국민 참여소득 기본사회를 구축한다. 이해하셨죠? 그 밑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다 헌법 강령과 더불어민주당 강령이 나와 있는 거다. 헌법 전문가. 알겠죠? 여기 하면 우리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싫어하면 한미동맹 이런 말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싫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있어. 왼쪽 날개? 뭐라고요? 오른쪽. 나는 여러분은 왼쪽 날개이고 싶어요? 오른쪽 날개이고 싶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좌재명, 중재인, 우희정. 왼쪽에 재명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오른쪽에 안희정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좌쪽에 있던 이재명이 여전히 좌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중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욕해도 돼. 괜찮아. 그 대신 이재명은 안 된다. 알겠죠? 가운데는 욕하지 마라. 가운데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날수가, 물론 날개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적당히 때리자. 욕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날개를 뽑지는 말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짐작컨대는 모르게 짐작을 말할 필요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대권 후보를 향해서 경쟁하겠죠. 그런데 그거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잖아요. 그럼 이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어머니 한단 말이에요. 여긴 또 더구나 대구.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의를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무릎 꿇고 시작할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큰절을 한번 하고 할까? 왜냐하면 솔직히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 정당이 됐어요.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나. 또 앞으로도 그 고생이 끝났나.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고생이 끝나나?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관련된 행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명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광주는 가보면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사실 사명감이 없어요.